거지꼴로 버려진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큰딸은 변호사, 둘째는 디자이너, 막내는 퀵기사. 누구 하나 엄마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바로 150억 특허권의 주인이었다는 걸. 눈물로 쌓은 인생을 조롱당한 그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르쳐 주겠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 영상의 마지막엔 모든 걸 뒤집는 반전이 기다립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복수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숙입니다. 올해 69이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3년째가 되었네요.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죠. 낡은 원룸 베란다에 놓인 손수레를 끌고 나서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거칠어진 손, 그리고 깊어진 주름들이 그대로 드러났죠. 아파트 단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습니다. 박스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펼쳐서 접고 끈으로 묶어 손수레에 실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는 얼굴과 마주칠 때면 괜히 고개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큰딸 미영이가 지난주에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딸이었죠. 그 아이는 제가 폐지를 줍는다는 사실을 동료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는 유럽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가끔 화상 통화를 할 때면 뒤쪽 배경이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각도를 맞췄습니다. 이 좁은 원룸이 드러날까 봐서였죠. 막내딸 소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차라리 제가 더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었죠. 오후 2시쯤 폐지 수거업체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저울에 올린 폐지의 무게를 확인하더니 12,000원을 건네주셨어요. 김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할인 코너를 꼼꼼히 살펴보며 내일 먹을 라면 하나와 계란 한 판을 골랐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마다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TV를 켜놓고 저녁을 차렸어요. 뉴스에서는 어떤 기업이 AI 기술로 대박을 냈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제게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숙 님이신가요? 세계 AI 연구소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엔 사기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그런 전화가 많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연락드린 거는요, 고 김정우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남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분께서 20년 전에 출원하신 AI 칩 설계 특허가 있으신데요. 최근 글로벌 기업에서 이 기술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로열티가 정산되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150억 원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0억이라니요. 제가 폐지를 줍고 1,000원짜리 할인을 찾아다니며 살아온 지난 3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남편분의 특허권이 상속되어 김은숙님께 모든 권리가 이전된 상태입니다. 내일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 정우가 젊은 시절 연구원으로 일할 때 밤낮 없이 매달렸던 그 연구가 이렇게 결실을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마음이 앞섰어요.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잠시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제 모습을 부끄러워했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돈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평소보다 더 밝게 느껴졌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텐데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낡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큰딸 윤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간 되세요? 잠깐 뵙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38인 세경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지금은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경이가 며느리 소연과 함께 제 원룸을 찾아왔어요. 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세경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소연은 최신형 명품백을 어깨에 메고 있었죠. 그 가방 하나 가격이 제 몇 달 생활비와 맞먹을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됐어요, 엄마.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요. 세경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진 곳, 삐걱거리는 바닥, 낡은 가전제품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엄마, 이제 요양원 들어가세요. 이 좁은 원룸에서 얼마나 더 사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양원이라니요. 세경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나이에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폐지 주우면서 사시는 모습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소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는 동조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사업에도 영향이 있어요. 고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 체면이 서지 않거든요. 세경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딸의 짐이 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때 저는 며칠 전 받았던 병원 진단서를 떠올렸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세경아, 사실 얘기할 게 있어.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세경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내려갔어요. 표정이 점차 굳어지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해야 한대. 오래 미루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는 얼마나 든다고 했어요?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단다. 세경이가 소연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좀. 세경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뒤져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10만 원짜리 지폐 2장을 뽑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전 재산이에요. 미안해요. 20만 원.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2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소연이 메고 있는 명품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가방 하나 값이면 몇백만 원은 좋게 할 텐데 말이죠.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딸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인지 말이에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업이 어려워서.
세경이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연습해온 그런 미소였죠. 속은 아프지만 표정으로는 내색하지 않는 어머니의 미소 말이에요. 괜찮다. 이해해. 엄마, 정말 괜찮다고. 내가 힘든 거 엄마가 모르겠니? 20만 원을 받아들고 나서 찬장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그 안에는 세경이가 어릴 때 제게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우리 가족 그림에서는 웃고 있는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물건들이지. 세경이와 소연이 일어서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세경이가 돌아봤어요. 엄마, 요양원 일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아본 곳 중에 괜찮은 데가 있어요. 알겠다. 그리고 수술 일정이 잡히면 연락 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문이 닫히고 나서 혼자 남은 원룸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세경이와 소연이 고급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차 한 대 값이면 제 수술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방금 받은 20만 원을 바라봤어요. 딸의 전 재산이라고 했던 그 돈이 제 손 안에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받았던 그 전화가 떠올랐어요. 1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제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세경이도 소연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실을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극진히 모셨을까요? 아니면 그 돈을 노리고 더 가까이 다가왔을까요? 그래, 잘 살아라. 혼자서 중얼거린 말이 텅 빈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제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비밀을 언제까지 간직해야 할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경이가 남긴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양원, 수술비, 그리고 체면이라는 단어들이 끝없이 떠올랐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짜 마음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손안에 20만 원을 꽉 쥐며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세경이를 만난 지 사흘 후 둘째 아들 윤태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압구정동에서 작은 명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바쁘신데 괜찮아요? 전화 너머 태성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35인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어요. 늘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고집했고 미적 감각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죠.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아, 네. 그럼 쇼룸으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압구정로대로 한복판에 위치한 태성이의 쇼룸을 찾아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눈이 부셨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 세련된 조명, 그리고 벽면을 가득 메운 고급스러운 옷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태성이가 쇼룸 한가운데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셔츠에 명품 재킷을 걸친 모습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제가 들어서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마. 공손한 인사였지만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고객을 대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와, 정말 멋지다. 내가 이런 곳을 운영하고 있었구나.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지만 태성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타이밍이 안 좋아요. 이번 달 매출이 줄어서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빌리러 온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태성아,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해서. 아, 형한테 들었어요. 심장 수술이시라고 하던데. 역시 세경이가 이미 얘기를 해뒀더라고요. 그런데 태성이의 반응은 세경이보다 더 냉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로 명품 시장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어요. 세경이가 준 20만 원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죄송해요. 5만 원. 그것도 미안하다는 표정 하나 없이 건성으로 건네주더라고요. 형한테 가보세요. 형은 변로사잖아요. 저보다는 형이 나을 것 같은데요. 형제끼리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알겠다. 5만 원을 받아들고 나서 다시 한번 쇼룸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코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아한 캐시미어 소재의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코트였죠. 가격표를 보니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코트가 걸려있는 쇼룸에서 5만 원을 받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어요. 그 코트 하나 값이면 제 수술비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엄마, 일찍 가세요. 곧 고객이 올 예정이거든요. 태성이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쇼룸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그 여성을 보는 태성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극진히 맞이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에게는 그토록 차갑던 아이가 고객에게는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니요. 그럼 먼저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인사도 대충 하고 쇼룸을 나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태성이가 그 고객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손 안에 5만 원을 바라봤습니다. 세경이에게서 받은 20만 원과 합쳐봐야 25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25만 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정작 제 통장에는 1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극진히 모실까요? 아니면 그 돈을 노리고 더 가까이 다가올까요? 지하철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자식이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 언제부터 저를 짐으로 여기게 되었을까? 어릴 때 태성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예쁜 옷 사드릴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지금은 5만 원도 아까워하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받은 돈들을 테이블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세경이가 준 20만 원, 태성이가 준 5만 원, 총 25만 원이었어요. 이게 제 자식들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돈이 가족보다 중요해진 걸까? 휴대폰을 들고 막내딸 소희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소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50억이라는 비밀을 계속 간직해야 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지 갈등이 심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짜 마음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손안에 25만 원을 꽉 쥐며 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이 비밀을 언제까지 간직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태성이를 만난 지 이틀 후 막내 윤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2인 도연이는 셋 중에서 가장 어렸지만 가장 먼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아이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를 받는 목소리부터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도연아, 시간 있을 때 엄마 좀 볼 수 있니?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민지도 엄마 보고 싶어 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도연이의 반지하 집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니 습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 민지가 아기를 안고 나와 반겼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민지는 28살로 늘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 아이였어요.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죠. 반지하 집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좁았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구분되지 않는 원룸 구조의 작은 침실 하나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보였고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엄마, 많이 춥죠? 전기장판이라도 켜요. 도연이가 서둘러 전기장판을 켜주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릴 때 저를 챙기던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괜찮다, 괜찮아. 엄마는 추위에 강하거든. 그래도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작은 식탁에는 찬밥 한 그릇과 계란 프라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의 저녁 식사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오니까 급히 치우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드세요. 엄마는 집에서 먹고 왔어. 엄마도 같이 드세요. 민지야, 밥 좀 더 해줄래? 네, 금방 할게요. 민지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별로 들어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김치와 달걀 몇 개, 그리고 아기 이유식이 전부였습니다. 도연아, 퀵서비스 일은 어때? 괜찮아요. 요즘 배달 일이 많아져서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도연이의 손을 보니 상처투성이었어요.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일하느라 생긴 상처들이었죠. 민지가 밥을 해오면서 아기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엄마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요즘 밤에 잠을 잘 안 자서요. 괜찮다, 괜찮아. 아기들은 다 그런 거야. 아기를 안아보니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혹시 제대로 영양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밥을 먹으면서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히 무슨 일 있으신가요?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수술 이야기를 꺼냈어요. 진단서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죠. 도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얼마나 나와요?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 5천만 원. 도연이가 민지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도연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봉투에는 전세자금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도연이가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권 지폐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어요. 3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우리 집 전세 자금으로 모아둔 거였는데 어머니가 먼저 나으셔야죠. 손때가 묻은 지폐들에서는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도연이가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며 한 장 한 장 모은 돈이었죠. 도연아, 이건 받을 수 없어. 너희들이 집 옮기려고 모은 돈인데. 괜찮아요, 엄마. 집은 나중에 또 구하면 되잖아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살아도 돼요. 봉투 안에 돈을 세어보니 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도연이 가족이 3년 동안 고생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딸에게서 받은 20만 원, 둘째 아들에게서 받은 5만 원과는 무게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 돈 한 장 한 장에는 도연이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었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우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도연이가 당황하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더욱 눈물이 쏟아졌죠. 아니야.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민지가 휴지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더 많이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어렵게 사는 도연이에게서 전 재산을 받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했거든요. 더군다나 제 통장에는 곧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니까요. 도연아,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이 돈은 일단 가지고 있어. 안 돼요, 엄마. 이미 드린 거예요. 수술 날짜 정해지면 저도 함께 갈게요. 아기가 다시 보채기 시작했고 민지가 안아서 달래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 집의 현실이 더욱 절실하게 와 닿았어요. 집을 나서면서 도연이가 계단 위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손 안에 돈을 바라봤습니다. 세경이가 준 20만 원, 태성이가 준 5만 원, 그리고 도연이가 준 200만 원. 총 225만 원이었어요. 같은 돈이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도연이가 준 돈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마음이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받은 돈들을 테이블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같은 돈이지만 각각의 의미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요. 그때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세계 AI 연구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내일은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모든 걸 털어놓을 결심을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다시 도연이의 반지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도연이와 민지가 아기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도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엄마 아픈 거 아니야. 도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서류 봉투를 열어서 AI 반도체 센서 특허 로열티 정산서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영어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공식 문서였어요.
내 아버지가 만든 기술이 이제 세상에 쓰이고 있어. 도연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150억이라고요? 그래. 내 아버지가 20년 전에 남긴 특허 기술이야. 민지도 옆에서 서류를 함께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좁은 반지하 집에서 150억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럼 왜 저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전 재산을 내준 것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시험이었어. 돈보다 마음을 먼저 본 거야. 그제서야 도연이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형하고 누나에게 말씀드려야죠. 이렇게 큰 일을 혼자서.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경이는 20만 원을 주면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했어. 태성이는 5만 원을 주면서 매출이 줄었다고 했고, 도연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형과 누나의 행동을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너는 달랐어. 3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선뜻 내주더라. 민지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상황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알고 싶었어. 내 자식들 중에 누가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말이야.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도연아, 고개 들어. 엄마, 너는 통과했어. 엄마가 원하는 진짜 자식이야. 그때 아기가 방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일어서려 하자 제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계속 앉아 있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 작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생명이 있는 집의 소리였거든요. 엄마,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은 너희에게 줄 거야. 집도 옮기고 아기도 키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봐. 도연이의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나머지 반은 엄마가 써볼 거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말이지. 문득 지난 3년간 폐지를 주우며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진짜 어려운 할머니들,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들 말이에요. 형하고 누나는 정말 말씀 안 들으실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도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오르세요. 돈 때문에 가족이 달라지는 건 슬픈 일이니까요. 민지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잘할게요. 너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따뜻했어요. 이 작은 집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방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제게 손을 뻗으며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할머니, 아기의 첫말이었습니다. 도연이와 민지가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엄마, 우리 아기가 할머니라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150억이라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 진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저는 아기를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다고 말이에요. 이틀 후 아침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세경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당장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급하면서도 흥분된 어조였어요. 집에 있는데 왜 그래? 지금 바로 갈게요.
태성이랑 같이요. 전화가 끊어진 지 1시간도 안 되어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세경이와 태성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둘 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죠. 엄마, 150억이 정말이에요? 세경이가 대뜸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말했구나 싶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니? 중요하죠. 그건 우리 가족의 재산이에요. 태성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아버지 특허라면 당연히 우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둘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며칠 전 5만 원, 20만 원을 건네주며 귀찮아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래서 왔구나. 엄마, 농담할 상황이 아니에요. 15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세경이가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답게 차분하게 계산을 시작하더라고요. 3등분하면 1인당 50억씩이에요. 아니, 엄마 몫까지 생각하면 4등분으로 해야겠네요. 언니, 그냥 3등분하면 안 돼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받으셨잖아요. 태성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벌써 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엄마가 상속받으신 거잖아. 당연히 엄마 몫이 있어야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써야 할 돈이니까. 둘이 서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손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두고 벌써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짐으로 여기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엄마, 빨리 결정하세요. 이런 큰 돈은 제대로 관리해야 해요. 세경이가 재촉했습니다. 맞아요. 투자도 해야 하고 세금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태성이도 덧붙였어요. 그런데 도연이는 왜 안 왔니? 도연이요? 걔는 뭘 알겠어요. 사업도 모르고 투자도 모르는데. 세경이가 도연이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걔는 퀵서비스나 하고 있으니까 이런 큰돈 관리는 못하죠. 태성이까지 동조했어요. 평소에는 서로 견제하던 둘이 도연이를 깎아내리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상속이라니. 너희는 이미 시험에서 떨어졌어. 뭐라고요? 세경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시험이요? 며칠 전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세경아, 너는 20만 원을 주면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했지. 그것도 전 재산이라면서. 세경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성아, 너는 5만 원 한 장 주면서 매출이 줄었다고 했고 300만 원짜리 코트를 팔고 있으면서 말이야. 태성이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도연이는 달랐어. 3년 동안 모은 전 재산 200만 원을 선뜻 내주더라. 엄마, 그것도 집 전세 자금으로 모은 돈을 말이야. 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엄마, 그때는 상황을 몰랐잖아요.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세경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달려왔잖아. 그것도 계산기까지 들고 말이야. 태성이가 변명하려 했어요. 엄마, 저희도 효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됐다고? 그럼 지금은 능력이 생긴 거니? 그게 아니라, 너희 능력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엄마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 둘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너희가 진짜 걱정했던 건 엄마가 아니라 체면이었어. 엄마가 폐지 줍는 모습이
창피하다고 했잖아. 뒤에서 세경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태성아, 너는 엄마보다 고객이 더 소중했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더라. 엄마, 이제 와서 가족 얘기하지 마. 너희에게 가족은 돈이 있을 때만 가족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그럼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태성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 엄마, 그래도 저희는 자식이잖아요. 세경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이름만 자식이야? 마음으로 자식이어야 진짜 자식이지. 둘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무언가 속삭였어요. 아마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시간을 좀 주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세경이가 다른 방법을 시도하려는 것 같았어요. 늦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만 통과했어. 나머지는 떨어졌고, 그때 세경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변호사다운 계산적인 표정이었어요. 엄마, 법적으로는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 특허니까 당연히 상속 대상이죠. 협박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저도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태성이가 세경이를 말렸습니다. 언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세경이는 이미 변호사 모드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법대로 하겠어요.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판단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돈이 가족보다 중요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해봐. 엄마는 준비가 되어 있어. 둘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세경이가 법적 절차를 거론한 지 3일 후, 저는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도연이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오후 2시 세경이와 태성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둘 다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변호사인 세경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엄마,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요. 세경이가 말을 시작하려 할 때 도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민지와 아기도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도연이가 형과 누나에게 인사했지만 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세경이는 도연이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모두가 거실에 앉아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오래전부터 보관해온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남편 정우가 남긴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이걸 보여줄게.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내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었죠.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나요? 태성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펼쳐서 중요한 부분을 읽어주었어요. AI 반도체 센서 특허 기술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막내 아들 윤도현에게 상속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경이와 태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변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도연이는 유언장을 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엄마,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도연아, 내 아버지가 정한 거야. 그 사람은 누가 진짜 효자인지 알고 있었나 봐. 세경이가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다운 면밀한 검토였어요. 엄마, 이 유언장, 법적 효력이 있어요. 당연하지. 공증도 받아놨고, 태성이가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
그때 세경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태성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둘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가난할 때 날 버린 자식은 부자여도 가난한 거야. 엄마, 세경이가 오열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사업도 어렵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힘들면 같이 견뎌야 가족이지. 엄마를 짐으로 여기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니? 태성이도 눈물범벅이 되어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하는 효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도연이가 조용히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돈보다 엄마가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이 아이는 달랐거든요. 도연아, 고마워. 형, 누나도 이해해주세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사실이잖아요. 도연이가 형과 누나를 달래려 했지만 둘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어요. 도연아, 내가 전부 가져도 괜찮겠어? 세경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형, 누나 몫도 따로 챙겨드릴게요. 저 혼자 다 가질 생각은 없어요. 도연이의 말에 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도연아. 내가 줄 필요 없어. 엄마, 걔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베풀 이유도 없고. 세경이와 태성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기회가 없는 건가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스스로 놓친 거야. 민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죠. 어머니, 아기가 배고픈 것 같아요. 그래, 밥 먹여야지.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기 이유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거든요. 세경이와 태성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제 갈게요. 그래.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해 주세요. 바뀔 일 없어. 둘이 문을 나서면서 도연이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부러움과 원망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가 민지와 함께 아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너 때문에 형제들이 원망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엄마가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 세경이와 태성이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일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하는 거거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은 너희가 쓰고 반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아기가 이유식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 정호를 떠올렸어요. 그 사람이 남긴 기술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도 가려낼 수 있게 해줬고요. 정호야, 고마워. 혼자서 중얼거린 말이 따뜻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가족은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집은 오히려 외로웠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세경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도 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이걸 좀 드세요. 세경이가 직접 만든 듯한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거니? 네, 요리 배우고 있어요. 세경이는 변호사 일을 줄이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죠.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엄마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성이가 찾아왔어요. 그 아이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운영하는 급식소 한번 보러 오세요. 태성이는 압구정동 쇼룸을 정리하고 작은 급식소를 시작했더라고요. 폐지 수거하시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가 하셨던 일을 생각하니까 부끄러웠어요. 태성이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며칠 후, 저는 태성이의 급식소를 방문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태성이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고맙네, 젊은이.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도연이가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고마웠어. 형도, 누나도 많이 바뀌셨죠? 그래, 다행이야. 저녁에는 도연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제 4살이 된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민지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저녁상을 받으며 행복을 느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형하고 누나는 언제 다시 만나실 거예요? 천천히 봐야지. 진심인지 아닌지 말이야. 저는 진심인 것 같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세경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복지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딸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사랑합니다. 태성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급식소에 오신 할아버지가 폐지 줍는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미안해요. 두 아이 모두 진심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 저는 세경이와 태성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엄마, 두 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많이 컸구나.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세경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됐어. 너희들이 변한 게 보여.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태성이도 다짐했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풍경이었어요. 도연이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현명하셨어요. 세경이가 말했어요. 돈은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떤 어른이 될까요? 민지가 물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걸 아는 아이가 되겠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가난해도 따뜻한 자식이 부자입니다. 제가 중얼거린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 정호를 떠올렸어요. 정호야, 우리 아이들 다 잘 컸어. 이제 안심이야. 창밖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 법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느끼신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